안녕하세요, 한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6번째 시간으로서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을 한 번에 좀 살펴보고 자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그대로예요. 무형자산하고 기타 비유동자산. 자, 우리 투유무기의 무랑 기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이죠. 자, 일단 무형자산의 의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무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어요. 그죠? 무형의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각주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자, 바로 화폐성이냐 비화폐성이냐. 자, 여기 각주 보시면은 외상매축임이나 대여금 같은 그런 것들은 금액이 이제 확정적인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화폐성 자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금액이 아예 매겨져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한테 100만원 빌려줘가지고 나는 100만원 받을 돈이 있어. 이런 거는 100만원짜리 자산이죠. 그 금액이 미리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무슨 외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뭐 $10,000면 $10,000, 뭐 $1,000면 $1,000, 환율이 변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거기에 금액이 매겨져 있는 건 맞죠. 그런 건 화폐성이에요. 그렇지만 무형자산은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며 일반적인 물건과 똑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그 계산기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좀 비싼 건가? 이렇게 하면서 야 나는 저거 한 3만원이면 사겠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는 뭐 가계부도 안 쓰고 나는 회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뭐 5,000원에 주면 사고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물건과 똑같아요. 물건과 똑같이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가치가 매겨져 있지 않죠. 자, 두 번째로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요 영업권이랑 마지막에 있는 임차 권리금 요거를 두 개를 묶어서 권리금 성격이라고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금이란 건 뭐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웃돈을 더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웃돈을 더 준다. 자, 가장 좋은 사례가 뭐냐면은 제가 살던 곳인데 지금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거든요. 거기 이제 아파트 상가에 편의점이 있죠. 편의점. 자, 편의점. 자, 컨비니언스 스토어. 자, 이렇게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와, 여기가 장사가 겁나게 잘 돼요. 진짜로 그러냐? 왜냐면은 아파트 상가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그 동네에서 제일 세대수가 많아요. 인간들이 그렇게 많이 산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옆에. 사실은 아파트 안에 있거든요. 자, 이제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특히 더 애들 막 낮에 와가지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거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막 컵라면 끓여 먹고 막 그런 거 많이 먹었거든요. 낮에는 얘네들이 와가지고 막 놀았어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호수공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호수공원. 이 사람들 산책하다가 들러가지고 뭐 음료수 마신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 갈 때 뭐 맥주나 뭐 그런 과자나 이런 거 사가지고 간다든지. 그래서 저녁엔 또 그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상가기 때문에 아파트 사람들은 뭐 밤낮 없이 뭐 새벽에도 뭐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딱 갔을 때 손님이 없는 적이 거의 없는 그런 편의점이에요. 아무리 새벽에 간다 하더라도 이 장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사장님이 내가 지금 가게를 팔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보시면은 이 편의점 어떤 자산들을 여기다 들어있는 걸 합치면은 자 1억 원이라고 할게요. 거기 관련되어 있는 모든 냉장고, 뭐 직기 비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먹을 거 막 이런 거, 창고 안에 있는 물건들, 뭐 계산기, 포스대 이런 거 다 합치면은 1억이라고 그냥 치고요. 또 관련된 부채가 0.5억이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자 순수하게 보면은 그 편의점은 0.5억짜리 편의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편의점이에요. 자, 근데 이 사장님이 장사가 워낙 잘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팔 때 자, 자산에서 부채 빼가지고 0.5억만 주세요. 그러겠죠?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다. 실제로 제일 처음에 사장님이 계셨다가 한번 바뀌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권리금 엄청 받아갔을 거예요, 아마. 예. 대충 한 2억 원을 받았다. 자, 여기 장사 잘 되니까 사장님 여기 들어오시려면은 그래도 2억은 주셔야죠. 얼마 더 줬어요? 1.5억 더 줬죠. 그 차이, 그게 이제 권리금 성격이에요. 자, 일단 영업권을 보시면은, 자, 좋은 브랜드 이미지, 축적된 경영 노하우, 뛰어난 인적 물적 자원들을 통해 다른 기업보다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겁나 측정한 것이 되겠다는 얘기다. 똑같아요. 외형으로 똑같은 다른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똑같이 자산은 1억이고 부채는 0.5억이어서 자본은 0.5억인 회사예요. 근데 A라는 회사는 그냥 평범해. B라는 회사는 막 브랜드 이미지가 좋고 엄청난 경영 노하우라든지 인적 물적 자원이 너무 뛰어나요. 사람들이 일을 다 잘해. 그래가지고 가치가 막 2억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요 0.5억 평범한 요 0.5억보다 더 이제 뛰어난 능력을 금액으로 측정하면은 요거는 1.5억으로 할 수가 있겠죠. 요만큼의 가치가 더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일단 영업권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합병할 때 요 0.5억짜리 회사를 내가 인수를 한다 그러면은 1.5억을 더 줘야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사올 때 더 준 게 1.5억이 요게 영업권이고요. 임차 권리금은 임차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자산 같은 거를 뭐 상가 건물이나 뭐 이런 걸로 임차하면서 더 높은 이익을 기대해서 더 지급한 거. 요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인수하는 건 아니고 사는 건 아니고 빌리면서 더 지급한 게 임차 권리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임차 권리금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건물주랑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건 약간 그냥 회계랑 상관없는데 법적인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자, 예전에 힙합 그룹에 그 리쌍이라는 그룹 있죠. 리쌍. 자, 그 그룹에 이제 길인지 뭐 갤인지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걔네들 건물이었는데요. 거기 건물에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사장님이 들어와서 갈비집을 한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자기는 0.5억에 빌렸어요. 0.5억이 빌렸는데, 자, 여기 이제 A라는 사장님이 쭉, 이 사람이 이제 B라는 사장님한테 넘기면서, 사장님, 여기, 빌릴 때 2억 주세요, 2억.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1.5억 원을 A가 챙긴 거예요. 자기가 거기를 장사 잘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라는 사장님도 이제 또 다른 C라는 사장님한테 요거를 넘기면서 자, 2억 내놓으셔. 나 2억에 빌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자기들끼리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건물주한테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때 재밌었던 게 요 한 사장님이 건물주 리쌍한테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는 금액이 기억 안 나는데 그래도 연예인들은 그렇잖아요. 이미지를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또 막 비호감이라든지 일단 뉴스에 나오면 안 좋아요. 그리고 안 좋은 뉘앙스가 있는 뉴스에 나오면 정말 안 좋게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리쌍이 실질적으로 뭐 1억 얼마인가를 안 줘도 되는데 줬다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임차하면서 더 높은 이익을 기대해서 더 지급한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요 C 사장님이 더 비싸게 요 상가를 임차를 했죠. 근데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느냐면 동네에 이제 노숙자들 그런 분들이 가게 앞에 갑자기 우리 가게 앞에 와가지고 맨날 여기서 잠자고 막걸리 먹고 막 싸우고 막 소변도 막 아무데나 막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고기 먹으러 오겠어요? 안 오겠죠. 그래서 이 사장님이 손해볼 수 있겠죠.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2억에 못 넘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채권이 아니에요. 채권처럼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요 1.5억을 내가 미래에 대해서 투자한 거예요. 투자란 거는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성격이 이제 임차 권리금이다. 네,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이제 산업재산권이다라고 해가지고 상표권이나 뭐 특허권, 뭐 실용신앙권, 뭐 디자인권 등의 독점적 권리가 되겠고요. 저작권은 익숙하죠. 문화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의 창작이에요. 그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겁나 취득하는 권리가 되겠다는 얘기다. 본 교재도 이제 제가 저작권을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저도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죠. 자, 개발비. 요거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따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일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중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겁나 충족한 것을 일단 개발비라는 것으로 하겠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보유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다.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역시 무형자산이고요. 자, 광학권이나 어업권 이런 것들은 쉽죠. 광학권은 일정 광구에서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 겁나 땅 팔 수 있는 권리죠. 그 다음에 어업권은 물고기 잡는 거죠. 일정 구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리, 즉 물고기를 겁나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어업권이라고 한다는 얘기다. 대부분 권자가 들어가요. 그죠? 자, 밑에 단서가 나오는데요. 단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라든지 고객 목록 및 이와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가장 큰 이유는 얘네들의 원가를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죠? 내가 뭐 무슨 특허권에 등록을 한다든지 뭐 상표권 등록을 한다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딱 이렇게 등록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애매한 거죠. 그냥 고객 목록이 있어서 우리 회사에 유용한 자산처럼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취득할 때 원가가 얼마 들었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이 아니다. 됐죠? 자, 근데 밑에 영어권을 넣어놨는데요. 영어권은 뭐라 그랬어요? 그 자산에 원래 그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돈을 더 준 거라 그랬죠. 인수할 때. 요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부 구입하는 영어권이 있고요. 자, 외부 구입 영어권은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면서 더 지급한 것. 그냥 외관상으로는 0.5억짜리 회사인데 내가 2억을 지급하면서 사왔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만큼 더 준 거죠. 그게 외부 구입이고요. 내부 창출 영어권은 기업 스스로 영어권을 장부에 겁나 계상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결론을 잘 알아두세요. 외부에서 구입한 영어권은 무형자산을 인정해요. 즉 0.5억짜리 회사를 인수하면서 더 준 1.5억은 우리 영어권으로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장님 스스로 영어권 장부에 계산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편의점 있죠. 사장님이 어느 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야, 우리 편의점이 0.5억인데 겁나 3일체잖아요 지금. 트리니티, 아파트, 초등학교, 호수공원 장사 겁나 잘 되니까 진짜로, 야, 우리 회사 이거 영어권 한번 잡아보자. 왼쪽에 영어권 1억 5천. 자, 오른쪽에 뭐가 올까요? 마땅한 게 없죠? 뭐 수익이 와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대표적인 분식회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다라니. 그죠? 분식회계가 뭐냐면은 장부에 우리 그 옛날 어르신들 화장할 때 분칠한다 그랬죠? 장부에 분을 칠해가지고 보기 좋게 이렇게 나쁘게 꾸며놓은 거예요. 수익이 오면 안 되죠. 마땅히 올 것도 없어요. 부채가 올 것도 아니고. 뭐 자본이 늘어나는 것도 웃기죠. 그리고 정확하게 1.5억이라는 그 금액적인 근거가 없어요. 사장님이 생각한 거죠. 외부에서 사온 거는 더 지급한 금액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개발비 말씀드렸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자, 뭔가 신제품을 출시를 하기로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단순히 길 따라가는 거 정도면은 뭐 지도라든지 뭐 위치 정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차가 잘 가고 있는데 앞에 비닐봉투가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혹은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바람 때문에 막 날리고 있어요. 가다 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확 뛰어들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서야 되는 거죠. 그죠? 자동차가. 요런 것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게 쉽지 않은 거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술적으로.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 회사가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자, 요거를 전문용어로다가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즉, 연구 앤 개발. R&D라 그러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자, 그래서 요렇게 연구 단계랑 요렇게 개발 단계가 있다. 자,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자, 연구 단계는 아직까지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은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단계로서 연구 단계에서 뭔가 돈을 쓰잖아요. 그죠? 막 뭐 직원들 인건비도 나가고 연구하는 연구진들 그런 사람들 돈 쓰기 때문에 그럴 때 지출한 거는 그냥 연구비라는 비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 와서는 상용화가 이제 관건이죠. 자, 개발 단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용화가 될 것 같다. 그런 시점이 올 거예요. 그죠? 야, 그 전까지는 개발비를 역시 인식할 수가 없어요. 무형자산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경상개발비 혹은 경상연구개발비라는 역시 비용이에요. 비용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지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 회사가 상용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때야말로 개발비라는 이제 무형 자산으로 겁나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밑에 단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다. 애매한 경우죠. 이게 우리 회사 연구 개발비가 그때는 애매한 경우에는 전부 연구 단계를 본다. 즉 무슨 얘기예요? 개발비가 나올 수 없고 전부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죠? 자, 이제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취득에 대해서 볼게요. 취득. 최초 사올 때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원가에 취득 부대 비용을 당연히 가산한 금액으로 해야겠죠. 각주가 들어있는데요. 자, 공정가액,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끼리 사고 파는 그런 금액이 아니라 내가 실제 구입한 그런 취득원가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정가액 일반적으로 사올 때는 5천만원에 탈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그거를 내가 잘 상대방하고 협상을 잘 해가지고 싸게 사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4,500만원에 사왔고 그 다음에 설치비, 즉 취득부대비용 200만원에 현금으로 겁나 취득했다. 그러면 공정가액은 뭐 나랑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4,700만원 이렇게 소프트웨어 잡으면서 현금 쓴 거 4,7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공정가액이 아니라 원가로. 자, 상각. 자, 우리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겁나 자세히, 진짜 자세히, 정말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무형자산도 상각을 해요. 근데 얘는 감가상각이라고 안하고 그냥 상각이거든요. 자, 무형자산의 상각은 직접법으로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따라서 매 연도말 상각시마다 해당 무형자산을 직접 차감한다. 대변으로 직접 차감, 즉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겁나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우리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간접법으로서 뭐 건물을 대변에 없애는 게 아니었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면 차량 운반고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게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해가지고 회계 처리했었는데요. 자,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X1년 1월 1일 특허권을 500만원에 취득하다. 단 내용연수는 5년으로 겁나 가정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잔존가액은 빵이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각을 할 거고요. 일단은 취득시에 자, 취득시 BS 어떻게 되겠어요? 특허권을 사왔기 때문에 자, 특허권 500만원 이렇게 BS의 차변의 자산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겠죠. 자, 근데 기말에 상각한다. 자, 정액법이고 취득가액 500만원, 잔존가액 빵. 그 다음에 내용에서 5년이기 때문에 그냥 5로 나눠서 100만원이죠. 얘는 대변의 특허권을 직접 없애버려요.
자, 올해 무형자산 상각되는 부분은 100만원이고요. 얘는 자산을 직접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차변에는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그런 비용이 따로 있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당 자산을 직접 없애버리죠. 자, 그래서 사올 때 이렇게 500만원으로 계산을 해놨던 건데 얘를 100만원만큼 없애기 때문에 이렇게 상계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말에 상각을 하고 나면은 특허권은 얼마만 남아있냐? 예, 특허권은 바로 400만원만 남아있는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직접법이라서 상각을 하면 할수록 해당 자산이 직접 감소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기타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상각 방법이 있는데요. 해당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합리적인 상각법을 정할 수 없다면 그때는 정액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형자산은 무조건 정액법이다, 정액법이 원칙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 정률법이든 뭐 이중체감법이든 어떻게든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걸 하는 거고, 그거를 알 수 없다면 정액법을 하는 거죠. 문제에서 안 주어지면 정액법이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액,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빵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다 써버리면 뭐가 남아요? 공기가 남죠. 그죠? 네. 공기의 가치는 빵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20년 이내로 상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법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 두 개가 있다면 짧은 기간을 겁나 내용연수를 한다.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버려라. 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에 대한 어떤 뭐 특허권이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이라고 치자. 경제적 내용에서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해당 특허권이 가치가 있는 게 뭐 대충 한 3년이라고 볼게요. 핸드폰 관련 기술은 신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방금방 그게 가치가 사라지죠. 그래서 굳이 10년 동안 보장이 된다고 해서 꾸역꾸역 상각하는 게 아니라, 야, 그냥 그 가치가 대략 3년 정도 있으면 핸드폰 많이 바꾸잖아요. 야, 대충 3년 정도 빨리 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투유무기의 마지막 기타. 자, 기타 비유동자산이란 1년 초과의 보유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투유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의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각 주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쉽게 말해서 대부분 채권 성격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받을 돈이 채권이죠. 그렇지만 비동이기 때문에 당좌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매출 채권이라든지 뭐 미수금 이런 것 말고 조금 장기적으로 회수하는 그런 장기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종류는 자, 일단 임차 보증금 있죠. 요거는 이제 밑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을 임차하고 지급한 보증금, 이런 거 채권 성격이고요. 장기 매출 채권, 상거래 채권인데 그 중에서 장기 외상 매출금과 장기 바드럼, 이런 것들 해당이 되겠고요. 장기 미수금 뭐요? 상거래 이외 채권이겠죠, 그죠? 그래서 1년 후에 회수할 수 있는 채권. 전세권은 중요성은 떨어지는데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전세금을 지급하여 타인의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중요성 떨어지고요. 일단 여기서 핵심사항은 임차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증금과 월세. 자, 일단 우리 길거리에 보면은 요런 전단지가 겁나 붙어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원룸이죠. 해서 뭐 400이 뭐 4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겁나 적혀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 400은 뭐요? 400은 보증금이죠. 보증금. 들어갈 때 일단 넣어놓고 나중에 나올 때 다시 집주인한테 받아오는 거죠. 40은 뭐요? 매달 꼬박꼬박 내는 월세죠. 월세. 이 두 개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보증금은 향후 돌려주거나 돌려받을 것이므로 자산부채에 해당되죠. 채권 채무가 되는 것이고요. 월세.
월세는 다시 돌려주거나 돌려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익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받으면 수익, 내가 낼 때는 비용. 그래서 자 여기 임차인이랑 임대인이 있는데요. 자 둘 중에 한 놈만 뒤지게 팬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놈만 패. 그래서 저는 뭐 약간 그지기 때문에 아직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 보증금이라는 건 자산이에요. 제가 월세 들어오면서 일단 임차 보증금 내고 나중에 400만원 챙겨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달이 내는 월세는 임차료라는 비용이에요. 그죠? 내가 뭔가를 빌리면서 비용으로 지급한 건 임차료 맞죠? 그 다음에 임대인, 자 이분이 받는 거는 부채예요. 내가 일단 400만원 받았지만 나중에 갚아야 되는 부채죠. 이름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으로서 부채 받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월세로 돈 벌었다 그러면 임대료는 수익이죠. 아사 땡큐 대변에 임대료 수익 40만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각주가 달리는데요. 자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 채권 성격이에요. 보증금이라는 거 있죠. 보증금. 내가 세입자인데 보증금 일단 내는 거 나중에 400만원 돌려받아야죠. 아까 임차 권리금이라는 게 있었죠. 무형자산에서 뭐예요? 리쌍. 집 건물주랑 상관없이 임차인들끼리 돌아가면서 사실 폭탄 돌리기 같은 거거든요. 그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요거 한 0.5억이면 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억 5천 더 주는 거죠. 그거는 그 1.5억은 써버리는 성격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채권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뭐 권리금은 뭐 리쌍 이렇게 알아두세요. 예. 얘네 둘을 헷갈리게 내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자 리쌍은 무형자산이에요. 아시죠? 자 다음은 연속 문제 풀고 회계 처리 문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영어권 무형자산 맞죠? 임차 권리금 뭐요? 리쌍 맞죠? 네 맞아요. 얘네들은 권리금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맞죠? 특허권이라든지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들 맞고 임차 보증금, 보증금은 뭐예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죠. 채권 성격 기타 비유동자산 정답 4번이고요. 자 사실은 2번 같은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가목은 몇 개이냐. 이거는 가나다 이렇게 내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사실상 자 일단 상표권 맞고요. 기계는 유형자산, 토지 유형자산, 저작권 맞고요. 개발비 맞죠? 맞아요. 개발비 여러분들 비용 아니죠? 광업권 맞아요. 땅 팔 수 있는 권리. 하나 둘 셋 넷 정답은 2번 4개로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특허권 맞고요. 내부 창출 영업권 맞죠? 아니 사장님이 야 우리 회사 장사 잘돼 영업권 잡자 안돼요. 직접 내가 다른 기업을 인수하면서 돈을 더 줘야 그 부분이 영업권 자산이 되는 것이고요. 소프트웨어 맞고요. 상표권 맞고 임차 권리금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경상개발비 맞죠? 아니 얘는 비용이에요. 무형자산이 아니에요. 무형자산은 그냥 개발비죠. 하나 둘 셋 넷 역시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취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희망이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내부 프로젝트의 경비 항목이다. 이 항목들에 대하여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야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우리 개발 연구 개발을 해서 이제 뭔가 신제품 같은 거를 만들 건데 연구 단계,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면 뭐예요? 전부 비용이죠. 그래서 자료를 구입하든지, 뭐 행정수수료, 인건비, 뭐 쓰든지 말든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은 없다라는 얘기다. 정답은 1번이요. 자, 우리 개발비는 뭐예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 중에서 상용화, 즉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그때만 개발비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연구 단계에서는 개발비 나올 수 없어요. 자 5번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항림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연구 단계에서 관련 정보의 탐색 비용으로 현금 1억원 지출했다. 올바른 회계 처리는 일단 연구 단계에서 절대 개발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구비인데 자 1억 무형자산 판매비와 관리 뭐요? 연구비는
비용이죠. 비로 끝나니까 판관비, 비료가 정답은 2번이죠. 그죠? 자, 다음 6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서초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출 내역이다.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개발비 무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네요. 않는 항목. 포함되는 게 아니라 포함될 수 없는 거. 자, 기출 변형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 문구가 어렵게 나와가지고 조금 쉽게 바꾼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별로 안 바꿨어요. 일단 가번의 연구활동비 연구 단계죠. 네, 얘는 개발비가 아닌 것이죠. 생산 전 모형의 설계 및 제작 비용. 자, 우리 설계자가 들어가면 개발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죠? 그냥 단순하게. 자, 영업활동에 사용할 차량의 취동. 그 뭐예요 이거? 이거는 뭐 차 타고 다니면서 뭐 영업활동 하는 거니까 해당 뭐 개발이랑 상관없죠? 자, 개발활동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강판학비. 요건 되죠. 개발활동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강판학비. 어떤 제품을 출시할지 결정하기 위한 여러 대안의 탐색 및 평가 비용. 자, 대안을 탐색한다는 얘기는 아직 내가 어떤 거를 개발할지 결정도 아직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가번하고 다번하고 마. 정답은 4번으로 찍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개념이 있어요. 무형자산 개념. 자,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최초 인식할 때는 원가 측정 맞죠? 공정가의 시가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사온 금액이 중요한 거죠.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창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죠. 자, 3번 무형자산의 환급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자, 4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모두 개발 단계가 아니라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겁나 보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8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겁나 틀린 것은. 자,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공정가치 아니? 내가 직접 사온 원가를 측정한다. 정답이 1번이 틀렸어요. 자,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 교환으로 무형자산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자, 이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야, 이 문제 왜 넣어놨냐? 자, 어쨌든 이건 교환 취득이라. 교환 취득. 내가 어떤 예를 들어 뭐 특허권을 취득하는데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를 주면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물 교환이죠. 물물 교환할 때는 내가 준 거의 시가예요. 그래서 해당 특허권 내가 장부에 얼마 적어야 되냐? 내가 준 거의 공정가치. 즉 내가 기계장치를 줬는데 1억짜리를 줬어요. 시가 1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특허권을 장부에 적을 때 특허권 1억 이렇게 장부에 적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아직은. 자,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발생하는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 맞죠. 즉 비용밖에 나올 게 없다는 얘기다. 무형자산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우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형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창출 과정을 연구 단계, 개발 단계로 구분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개발 단계가 아니라 연구 단계죠. 정답은 2번이 틀렸고요. 3번 삼각 대상 금액은 추정 내용 연수 세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겁나 배분을 하겠다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아니라 얘는 그냥 삼각 대상 금액이죠. 그래서 그거는 추정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비용으로 배분한다. 정액법이라고 하면 틀려요. 아시죠? 원칙은 합리적인, 즉 체계적인 방법이 맞는 것이죠. 자, 무형자산 상각기간은 관계 법령이나 계약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초과할 수 없다. 맞아요. 정답은 2번이고요. 마지막이네요. 객관식 마지막.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 작성되는 재무상태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표시되는 것은. 자, 일단은 지금 여기는 유동은 없네요. 예. 만약에 유동이 껴있다면 유동은 뭐예요? 당좌 재고, 그 다음에 비유동은 투유목이죠. 자, 투자부동산 투고요. 그 다음에 얘가 1받았네요. 임차 보증금 뭐예요? 보증금은 내가 돌려받을 장기성 채권이죠. 그래서 얘는 네 번째 투유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차 권리금, 얘는 무형자산이죠. 투유무기. 전세권 투유무기, 얘도 4번인데요.
가장 먼저 표시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의 투자부동산, 투유모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죠.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회계처리 문제 겁나 후딱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5일 신제품 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 이거 뭐요? 취득 부대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해당 자산인 특허권으로 겁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없어도 사실 이게 없어야 좀 재밌는 문제인데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김이 새긴 하겠지만, 자, 요거는 제가 좀 귀찮으니까 나중에 자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특허권 22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220만원 됐죠? 자, 상각. 자, 2017년 현재 영업권 보유하고 있고요. 해당 영업권은 1월 1일 올해 기초죠. 2천만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고 있다. 어쩌라는 거예요? 잔존가치 모르겠는데요? 감가상각 방법 모르겠는데요? 자, 감가상각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정의법을 한다. 문제 없으면 정의법이에요. 무조건. 잔존가액은,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빵이다라는 소리죠. 뭐예요? 2천만원에 나누기 5를 하면 되니까 400만원. 그래서 대변에 일단 영어권 먼저 죽여버려. 그냥 대변에 영어권 죽여버리는 게 400만원. 그 다음에 왼쪽에는 무형자산 상각비로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사실 요거는 각주에 넣어놨지만 나중에 자동결산이라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자동결산으로 이제 처리하면 되지만 연습을 위해서 우리 분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한번 넣어놔 봤고요.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자, 7월 22일 공장 이전을 위하여 공장 건물의 3층을 수경산업으로서 임차하기로 하였으며 임차 보증금 5천만원을 보통예금으로 겁나 이체하여 주었다. 자, 내가 세입자죠. 세입자가 일단 주기는 주되 나중에 돌려받을 채권이죠. 얘는 기타 비유동자산의 말 그대로 임차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임차 보증금이죠. 자, 얘는 자산이에요. 기타 비유동자산. 차변의 임차 보증금 5천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5천만원.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자, 이렇게 밑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전혀 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일단 문제 볼게요. 자, 10월 24일 흥신빌딩 창고를 임대하기로. 잠깐만, 임대네요? 내 빌려주는 거죠? 임대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시 모두 현금으로 겁나 수령하였다는 얘기다. 자, 내가 집주인의 입장에서,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할 때 내가 보증금을 받은 거예요. 지금 수령했다 그랬죠? 현금으로. 요거는 부채죠. 자, 얘는 부채지만 일단 그냥 임차 보증금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는 게 적합할 것으로 보여서 문제를 넣어놨고요. 자,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면 되겠죠? 대변의 부채, 차변의 현금이에요. 자, 보시면은 보증금에 4천만원 정의라고 되어 있고요. 계약금으로 준 거 없고 중도금 없고 잔금, 요때 4천만원 이렇게 10월 24일 맞죠? 오늘 내가 수령을 한 것이죠. 차임 100만원은 뭐요? 매월 10일에 지불하는 것이죠. 요거는 월세예요. 월세. 요거는 내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지금은 대변에 임대보증금 4천만원, 그 다음에 현금이라고 했죠. 차변에 현금 4천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회계처리 정답이 잘 나와있죠. 이번 시간에는 투유모기의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을 한 번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친구들 안녕.